어머니가 대체 뭔데 감히 내 아들을 때려요?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번개처럼 내리꽂히던 순간 나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추석 아침 햇살이 아직 차가운 동력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 집은 여느 때처럼 조상님께 올릴 음식들로 가득했다. 갓 지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노릇하게 부쳐낸 전들이 쟁반 가득 쌓였다.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 위에는 햅쌀과 햇과일, 그리고 정성스레 만든 갖가지 음식들이 올라 있었다. 내가 평생을 해왔듯 오늘도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상을 보았다. 내게 추석은 그저 명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이와 떠나간 이가 한데 모여 인연의 끈을 확인하는 엄숙한 의식이었다. 그때였다. 내 손주 준우가 옆에서 뛰어놀다 그만 제사상 위의 배를 건드렸다. 배가 굴러 떨어지기 직전 나는 재빨리 손을 뻗어 잡았다. 준우야, 이러면 안 되지. 조상님 진지 드시는 상이잖니. 나는 목소리에 조용히 타일렀지만 내 며느리 수정은 마치 불이라도 붙은 듯 튀어나왔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방금 내지른 그 충격적인 말을 다시 한번 내뱉을 기세였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는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망가졌는지 아세요? 그녀의 손에 떠밀려 내 몸은 휘청거렸다. 70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욕감과 충격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제사상 앞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 순간 공든 탑처럼 쌓아 올린 음식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갓 붙인 동그랑땡은 바닥을 굴렀고 뽀얀 백설기는 지식여졌다. 정성스레 깎아 올린 사과와 배는 산산이 흩어졌고 제사상 위에 정종 그릇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다. 술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사방이 정적에 잠겼고 모든 가족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 속에 담긴 것은 연민보다는 당황스러움과 어색함이 더 컸다. 당황스러움과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흩어진 음식 조각들 사이로 내 평생의 자존심과 가치관도 함께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내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 잔인한 시작이었다. 찬 마룻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다. 산산이 흩어진 음식 조각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주저앉아 있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수치심이 물밀듯 밀려왔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내게 박혀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당혹감과 불편함이 먼저 익혔다. 그 누구도 선뜻 다가와 나를 일으키거나 엉망이 된 제사상을 수습하려 들지 않았다. 어쩌면 나 자신이 이 불편한 상황의 원흉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아들 민호는 어떠했던가. 늘 유약했던 그는 수정의 옆에 선 채 그저 땅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를 향한 분노나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질책 대신 그저 이 상황이 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간절함만이 어려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내 아들이 이토록 나약하고 무관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였다. 민호의 눈동자에서 내가 읽은 것은 오직 회피와 외면이었다. 그의 침묵은 수정의 폭력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 이 가족에게 더 이상 내 자리는 없다는 것을. 그때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까지 내가 짊어져 왔던 모든 기대와 희생이 한순간에 바스라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어른으로 혹은 희생하는 어머니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내게 남은 여생을 이토록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며 보낼 수는 없었다. 그 아픔과 수치심이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내 안의 오랜 인내심을 재로 만들었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솟아올랐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물질적 풍요가 가족 간의 정을 갉아먹고 자식들의 눈을 멀게 했단 말인가? 그래, 이 재산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그동안 묵묵히 내버려 두었던, 당연히 내 자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여겼던 그 재산을 이제는 내 방식대로 정리해야만 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일궈낸 이 집과 땅, 그리고 내가 모아온 모든 것이 더 이상 그들의 당연한 몫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나의 존엄, 나의 존재 가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채 나는 차가운 결심을 가슴에 품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달라질 것이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도, 앞으로 살아갈 방식도. 그 결심은 차가웠지만 흩어진 음식과 깨진 그릇들 사이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정종 냄새는 여전히 내 폐부를 찔러왔다. 마치 내 인생의 허망함을 고스란히 담아낸 듯했다. 텅 빈 마루에 홀로 앉아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민호도 수정도 아이들도 모두 사라진 후였다. 정적만이 나를 애워쌌다. 그 순간 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독과 서러움에 몸서리쳤다. 이 모든 번잡함과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나는 이토록 철저히 혼자였다니.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뜻밖에도 둘째 며느리 영희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엉망이 된 제사상 앞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이내 그녀의 눈빛에 애잔함이 스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을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가 받아왔던 그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한 눈빛으로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희는 내게 괜찮냐는 흔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들고 온 바구니에서 깨끗한 행주와 빗자루, 쓰레받기를 꺼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묵묵히 흩어진 음식 조각들과 깨진 사기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가는 손이 바닥을 쓸고 닦을 때마다 내 마음속 엉겨붙었던 수치심과 분노의 잔재들도 함께 쓸려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짓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는 양 정성을 다할 뿐이었다. 문득 오래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큰며느리 수정은 늘 그랬다.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면 눈빛부터 싸늘하게 변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제사상 차리는 날이면 늘 투덜거렸고 명절 음식 준비는 남의 일처럼 팔짱만 끼고 있었다.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로 모든 것을 회피하곤 했다. 그의 무관심은 수정의 날카로운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 영희는 달랐다. 그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10년이 넘도록 나는 그녀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늘 살림이 어렵다고 들었고 그래서인지 다른 자식들처럼 살갑게 다가가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폈고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곤 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이토록 진심 어린 마음이, 이토록 조건 없는 사랑이 과연 세상에 존재했던가.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끈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영희의 따스한 손길이 남긴 온기는 동시에 내 삶에 드리웠던 차가운 그림자들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정이는 언제나 그랬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면 며칠이고 쌀쌀맞은 태도로 나를 대했다. 명절이면 제사상 준비는 뒷전이었고 남편인 민호에게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뭘 도와드려요?
라며 대놓고 말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언제나 내가 가진 것을 당연히 자신들이 물려받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깔려 있었다. 더 비참했던 건 민호의 태도였다.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보호하고 가족을 이끌어야 할 그가 아내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늘 눈치만 봤다. 내가 아플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내 편에 서주지 않았다. 오히려 수정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내가 어렵사리 일궈놓은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는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추악한 본성이었다. 그들은 나를 어머니로서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재산을 물려줄 어떤 존재로만 여겼던 것이 분명했다. 피로 이어진 자식들이 나를 이용하고 무시하는 동안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내 옆을 지켜준 것은 바로 영희였다. 영희의 진심과 그들의 위선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단단한 결심이 굳어졌다.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며 재산을 지켜왔는지 알 수 없었다. 내 재산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것이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없었다. 이대로는 내 여생을 무의미하게 마감할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유언장을 다시 쓰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평생 한 번도 가볼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곳, 바로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낯선 공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나는 나의 결심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내가 겪은 일, 그리고 영희가 내게 보여준 진심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속 재산의 종류부터 유언장 작성 절차, 그리고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설명까지. 내가 평생을 모르고 살았던 법률 용어들이 낯설게 들렸지만 나는 한 단어 한 단어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린 결정이었기에 빈틈없이 준비해야 했다. 혹시라도 나중에 민호와 수정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트집을 잡아 영희를 괴롭힐까봐 나는 법적인 모든 장치를 마련하고 싶었다. 변호사는 나의 결심이 흔들림 없음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절차를 안내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증인 준비, 공증 과정까지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막연하게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나는 새로운 활력을 얻는 듯했다. 나는 서류 더미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내 손에 들린 서류는 종이 조각이 아니라 내 남은 삶의 방향을 바꿀 강력한 무기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재산 분할을 넘어선 나의 마지막 선언이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그리고 영희에게 감사함을 전할 나의 방식이.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나는 감지했다. 평소 내게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도 이제는 눈을 피하거나 마주쳐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잦아졌다. 밭일을 하다가도, 시장에 들러 장을 볼 때도 왠지 모르게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웅성거림 속에는 유언장, 재산, 자식들 같은 단어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들려왔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다. 내가 조용히 내린 결심이 이미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비밀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가 서류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본 누군가가 있었거나 아니면 내 아들 민호의 입에서라도 소문이 흘러나갔을 터였다. 그리고 마침내 예상했던 폭풍이 몰아쳤다. 어느 맑은 오후 조용하던 내 집에 요란한 소음이 가득 찼다. 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큰아들 민호와 큰며느리 수정이가 격앙된 얼굴로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수정이의 눈빛은 마치 불이라도 뿜어낼 듯이 날카로웠고 금방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내가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수정이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 앞에 작은 상을 거칠게 밀쳤다. 찻잔이 딸그랑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유언장이라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고 난리세요. 수정이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공손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질문에는 내가 추석날 당한 모욕에 대한 미안함이나 어떠한 걱정의 기색도 없었다. 오직 빼앗길지도 모르는 재산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민호는 수정이의 뒤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그의 눈은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연신 땅바닥만 응시했다. 어머니로서 70평생을 헌신한 나에게 그는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위로조차 건네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언제나처럼 나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이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유약한 장남의 모습 그대로였다. 수정이는 멈추지 않았다. 대체 어머니가 이 집이랑 논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장남인데 당연히 저희 목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녀의 말 속에는 일말의 후회나 잘못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내가 가진 재산이었다. 내가 추석날 그녀에게 당했던 수치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이 받을 손해만을 계산하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내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와 대조를 이루었다. 너희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조차 모르겠느냐? 묻고 싶었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해줄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미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돈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뻔뻔한 질문들을 마주하며 나는 비로소 내가 오래전부터 느꼈던 불편함의 실체를 확인했다. 이들은 나를 어머니로서 존중한 적이 없었다. 그저 내가 가진 재산을 물려줄 수단으로만 여겼을 뿐이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날 추석, 차가운 마룻바닥에 쓰러졌던 순간의 치욕과 영희의 따뜻한 손길이 교차하며 나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아니,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시작된 싸움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후 집안은 싸늘한 전장으로 변해갔다. 그날 이후 수정과 민호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고 전화벨 소리는 내게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왔다. 수정은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며 나를 몰아세웠다. 처음에는 어머니, 저희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 하다가도 이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머니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요. 멀쩡한 정신으로 자식들을 이렇게 내치는 부모가 어딨어요? 따위의 비난으로 이어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추석날 당한 치욕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어머니를 향한 존경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손에 들어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재산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민호는 여전히 수정의 옆에 선 채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의 침묵은 수정의 편을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때로는 불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도 수정의 눈치를 살피며 이내 고개를 숙이곤 했다. 그에게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단지 비겁함과 회피뿐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내 아들이 이토록 무력하고 무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의 끊임없는 압박은 내 삶의 모든 활력을 갉아먹는 듯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왜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가,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피부티에게 등 돌려야 하는 이 고통은 그 어떤 세상의 고난보다 더 무거웠다. 그들의 잔인한 말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내 마음에 박힐 때마다
나는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이토록 철저한 외면과 상처뿐이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볼 때면 문득 내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싸움은 나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이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용히 내 옆을 지켜준 건 다름 아닌 영이었다. 그녀는 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내가 추석날 당했던 일에 대해 혹은 유언장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끓여다 주거나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다. 그녀의 손길은 늘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마루로 나섰을 때였다. 영희가 나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가을밤 벌레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거대한 위로였다. 그녀는 내가 가진 재산을 탐하지 않았다. 그저 내 안위를 걱정하고 내가 편안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가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내가 이 힘겨운 싸움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영희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녀는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한 줄기 빛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는 희미해지고 대신 단단한 확신이 뿌리내렸다. 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의 존엄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희의 진심을 지키고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나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영희가 내 곁에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그 굳건한 확신도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형태의 폭풍우에 휩쓸려야 했다. 수정은 더 이상 내 집 안에서만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세상에 저지른 죄라도 되는 양, 온 마을 사람들에게 나의 결정을 공공연히 비난하며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처음은 읍내장터에서였다. 늘 그렇듯 나는 영희와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나섰다. 갓 수확한 채소와 싱싱한 생선 냄새가 뒤섞인 활기찬 장터였다. 상인들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저만치서 수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저런 독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피땀 흘려 키운 자식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딴 사람한테 재산을 다 주겠다니. 나중에는 치매 걸렸다고 하겠네. 그녀는 장터 한가운데서 마치 연극을 하듯이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함께 불편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영희는 당황한 듯 내 옷자락을 붙잡았고 나 또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70평생 쌓아 올린 명예와 체면이 한순간에 흙탕물 속으로 처박히는 것 같았다. 그 다음은 매주 찾아가는 교회 앞이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수정이와 민호가 나타났다. 수정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희가 어머니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항상 잘 모시려 했었는데 어째서 저희를 이렇게 버리려 하십니까? 이 모든 게 그 영악한 영희 때문입니다. 어머니께부터 이간질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하는 거라고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서럽기 그지없었지만 그 진실을 아는 내게는 역겨운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교회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일부는 민호와 수정이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향해 어떻게 자식에게 저럴 수 있느냐고 묻는 듯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나는 내 옆에 선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동네 우물가에서도 마을 회관 앞에서도 심지어는 내가 자주 들르는 방앗간에서도 수정은 나의 유언장 이야기를 들먹이며 나를 독한 시어머니로 영희를 재산을 노리는 간악한 며느리로 둔갑시켰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당황스러움이 아닌 노골적인 비난과 멸시로 바뀌어 갔다. 나를 알던 오랜 이웃들은 애써 나를 외면했고 마주쳐도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마치 내가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모두가 나를 피했다.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은 고스란히 영희에게도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사라져갔고 내 옆에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더 이상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수치심과 고통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영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가족이었고 나는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내 모든 것을 내건 싸움이 이제는 그녀의 존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슬픔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수정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넘어섰고 나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그녀의 이 무모한 광기를 막는 것이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그녀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만 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고 영희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밝힐 때마다 영희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 뿌리내린 확신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했다. 하지만 수정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집요했다. 그녀의 분노는 나를 넘어 아무 죄 없는 영희에게로 향했다. 어느 날 오후 영희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좁은 골목길 어귀에서 수정이가 민호를 앞세워 영희의 길을 막아섰다. 수정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찢어지는 듯했다. 내 깎게 대체 뭔데 우리 집안 재산을 탐내? 감히 우리 어머니 옆에 붙어서 이간질이나 하는 주제도 모르는 년은 버릇을 고쳐줘야지. 수정이는 영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영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민호는 수정의 옆에 서서 그저 땅바닥만 응시할 뿐 그 어떤 제지나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무관심은 수정의 폭력만큼이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영희의 가슴을 찔렀다. 그들의 만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영희의 집 창문에는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날아들었고 밤늦게 걸려오는 협박 전화는 영희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내 자식들 학교에 못 다니게 만들 거야. 이 동네에서 못 살게 만들 거라고. 수정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겁에 질린 얼굴로 내게 찾아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자식들이 이토록 파렴치하고 비열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대로 두면 영희의 삶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릴 것이라는 것을. 나는 망설임 없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당장 이 집으로 와라. 수정이도 데리고 와. 할 얘기가 있다. 수화기 너머로 민호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의 변명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다. 얼마 후 민호와 수정은 예상대로 잔뜩 불쾌한 얼굴로 마루에 들어섰다. 수정이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봤고 민호는 애써 내 눈을 피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또 영희 편이라도 드시겠다는 거예요? 수정이는 비아냥거렸다. 그녀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영희에 대한 미안함이나 걱정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내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결의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발 디딜 생각하지 마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 강력했다. 수정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어머니, 지금 저희를 내쫓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장남인데 이 집은 당연히 저희 몫인데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흥분으로 몸을 떨었다. 나는 수정의 말을 끊으며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영희에게 한 번이라도 더 손대거나 괴롭히면 그때는 법이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것을 걸고 벌이게 될 싸움이 될 것이야. 민호는 그제야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두려움과 절박함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래도 피부티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냉정하고 분명했다. 피부티, 네가 나를 어머니로 생각했다면 이런 짓은 하지도 못했을 게다.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영희에게서 떨어져라.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 쳤고 수정은 이를 갈며 나를 노려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신락 같은 애원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증오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마루를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뒷모습은 차갑고 낯설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정적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잔인한 고요함처럼 팽팽한 긴장감과 차가운 단절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내 자식이라 불렀던 이들과는 더 이상 아무런 연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탈감과 아픔이 밀려왔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영희의 얼굴에 다시 피어난 희미한 미소를 보며 나는 내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민호와 수정이 떠나간 후 집안은 비로소 완전한 고요에 잠겼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화롭지 않았다. 폭풍이 핥히고 간 폐허처럼 스산하고 텅 빈 정적만이 맴돌았다. 쿵 하고 닫히던 대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한때 가족이라 불렸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절규처럼 내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그들의 뒷모습에 배어있던 원망과 분노는 더 이상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이미 내 가슴은 차가운 돌처럼 굳어져 있었으니 오랜 싸움이 끝난 후 찾아온 이 정적은 예상했던 평화로움과는 사뭇 달랐다. 가슴 한편에는 뻥 뚫린 구멍이 생긴 듯 허탈감이 밀려왔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느껴지는 낯선 가벼움 같기도 했다. 그들의 무례함과 탐욕에 더는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지만 동시에 피를 나눈 자식들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아픔이 교차했다. 뜨거운 불과 차가운 얼음이 뒤섞이는 듯 복잡한 감정들이 나를 휘감았다. 나는 마루에 홀로 앉아 깜깜한 마당을 응시했다. 밤하늘의 별들은 유난히도 멀리 떨어져 빛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지켜온 가치관이 산산조각 났다. 내가 애써 모으고 지켜온 이 재산이 결국 내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이 쓰라렸다. 돈은 눈먼 자식들의 시야를 가렸고 나아가 그들의 영혼까지 좀먹었다.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설 자리가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보았던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그 눈빛이 내 자식들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곱씹었다. 돈이 대체 무엇이기에 자식들이 어미를 버리고 이토록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은 재산이 아니라 그 재산을 통해 지키려 했던 가족의 가치였건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이라는 이름은 어느새 물질 앞에서 한없이 가벼워진 허울에 불과했다.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장터와 교회에서 수정이가 벌였던 소란, 그리고 민호와 수정이가 내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을 뒤덮었다. 더 이상 나를 독한 시어머니라 손가락질하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민호와 수정은 재산 때문에 어미를 버린 폐륜아들, 탐욕의 눈먼 며느리로 낙인 찍혔다. 그들의 만행을 직접 목격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들의 이름 앞에는 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따라붙었고 나는 그들의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확인했다. 이 잔인한 깨달음은 내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하게 비춰주었다. 이제 이 텅 빈 공간을 새로운 온기로 채울 때였다. 며칠 밤낮으로 나를 괴롭히던 발걸음은 마침내 내 집에서 멀어져 갔지만 그 자리를 메울 따뜻한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닫힌 대문 너머 영희가 가져다 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조용히 기다렸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돈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을 찾을 때였다. 그러나 그 굳건한 결심도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다시금 내 고요를 깨뜨리는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벌컥 열리고 마당으로 들어선 건 다름 아닌 민호와 수정이었다. 며칠 전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그들의 얼굴은 헬쑥한 절박함과 억지로 짜낸 비굴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뒤에는 어린 손주 준우와 여동생 지혜까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아이들은 이 집안의 싸늘한 기운 속에서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수정은 내게로 달려들듯 다가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무릎을 꿇었다. 등 뒤로 따라온 민호도 마지못해 어정쩡한 자세로 무릎을 꿇었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내 발끝을 맴돌았다. 어머니,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수정은 목이 메인 듯 울먹였다. 그러나 그 서러운 목소리 뒤편에는 감출 수 없는 계산적인 광채가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장남 가족입니다. 이 집과 논밭은 대대로 물려받아야 할 저희 몫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유언장을 다시 고쳐주시면 저희가 어머니를 평생 극진히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죄송하다는 참회 대신 재산을 돌려달라는 노골적인 요구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들의 무릎 꿇음은 참회나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재산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비루한 연극일 뿐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미세한 어깨 떨림에서 나는 그가 아내의 뜻에 끌려왔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수정은 품에 안고 있던 준우를 슬쩍 내 앞으로 밀어냈다. 할머니, 준우예요, 할머니. 준우는 맑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직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는 순수한 아이의 얼굴이었다. 그의 천진한 눈망울을 마주하는 순간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성애가 꿈틀거렸다. 옆에 선 어린 지혜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너무나 가슴 아팠다. 피를 나눈 자식들과의 연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수한 손주들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내 심장이 아릿하게 조여왔다. 수정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준우와 지혜가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들에게 어머니마저 등 돌리시면 대체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저희가 잘못했으니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아이들을 앞세워 감정을 자극하는 노골적인 도구로 변질되어 있었다. 내 손주들이 부모의 탐욕을 위한 방패막이 되어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다. 나는 준우의 작은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아이의 손이었다.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 부모의 추악한 욕망 때문에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잔인한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가?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정신을 차렸다.
지금 이들에게 한치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들은 나를 더욱 만만하게 여기고 영희를 더욱 괴롭힐 것이 분명했다. 나의 결정은 단순히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가치와 인간성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아이들을 인질로 삼는 그들의 비열함은 내 안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잘라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수정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는 순수한 자식들을 앞세워 어미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이 아이들의 눈에 부끄럽지도 않으냐? 내 말에 수정의 얼굴은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다. 내가 이 집과 논밭을 물려줄 대상은 너희가 가진 재산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보살펴준 영이다.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은 내 피부티다. 그런데 너희는 이 아이들을 도구로 쓰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가족이냐? 민호는 그제야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두려움과 절박함,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래도 피부티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무관심과는 달리 희미하게 떨렸다. 나는 민호의 말을 잘랐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냉정하고 분명했다. 피부티, 네가 나를 어머니로 생각했다면 이런 짓은 하지도 못했을 게다.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영희에게서 떨어져라. 만약 다시 한번 영희나 아이들을 괴롭히면 그때는 모든 것을 걸고 너희의 비열한 행위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 쳤고 수정은 이를 갈며 나를 노려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신락 같은 애원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증오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마루를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뒷모습은 차갑고 낯설었다. 준우와 지혜는 부모의 손에 이끌린 채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작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대문을 나섰다. 쿵 하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우리 가족의 비극적인 서사를 마무리하는 마침표 같았다. 텅 빈 마루에 홀로 앉아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먹먹한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피부티라 불렸던 이들을 완전히 내쳤다는 죄책감, 순수한 손주들의 슬픈 눈망울이 눈에 아른거렸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의 결정은 옳았다. 재산으로 얽힌 고통스러운 인연을 끊고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진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어쩌면 그 추석날의 치욕은 내가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허위의 굴레를 벗어 던지게 해준 잔인한 축복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집에서 나는 이제 영희와 함께 마음으로 이어진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내 눈빛 속에서 아무런 흔들림을 읽은 수정은 순간 움찔하더니 이내 울분을 토하듯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에게 집을 뺏고 재산을 다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게 말이 돼요? 저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데. 그녀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에도 나는 꿈쩍하지 않았다. 준우의 작은 손을 잡고 있던 내 손은 이제 힘없이 내려놓아졌다. 아이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그 눈에 맺힌 슬픔이 내 심장을 아리게 했지만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로 했다. 차가운 이성이 나의 감정을 지배했다. 나는 너희에게 이 집을 뺏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이 집과 논밭은 내 것이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나의 소유물이다.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나를 어머니로서 존중하고 진심으로 보살펴준 영희에게 물려줄 것이다.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 수정은 내 말에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뻐끔거렸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추석날 네가 내 아들을 때린다며 나를 밀쳐 쓰러뜨렸을 때 너희는 내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70평생 지켜온 내 존엄을 짓밟았고 조상님께 올릴 정성을 산산조각냈다. 그 누구도 나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았고 내 아들이라 불렀던 민호, 너는 그저 아내 뒤에 숨어 외면만 했다. 내 목소리는 파도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 같았다. 그때 너희에게 내가 보인 것은 오직 물질의 눈먼 탐욕과 이기심뿐이었다. 너희는 내가 가진 것을 당연히 너희의 몫이라 여겼고 나를 그저 재산을 물려줄 도구로 생각했을 뿐이다. 수정은 발끈하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저희는 장남 가족으로서 어머니를 모셨다고 너희가 모신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이었다.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진정으로 내 옆을 지킨 것은 영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 안위를 걱정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피로만 엮인다고 가족이 아니다. 마음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가족인 것이다. 나는 손주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준우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무슨 죄냐고. 그래, 아이들에게 죄는 없다. 하지만 너희의 탐욕 때문에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더럽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 아이들을 앞세워 나를 흔들려 하지 마라. 너희의 비열함은 내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뿐이다. 내 말은 차갑고 분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수정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했지만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는 듯했다. 민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무릎꿇음은 더 이상 호소력이 없었다. 재산을 위한 마지막 연극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다. 나가라.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내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말에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수정은 이를 갈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민호는 아내에게 이끌려 터덜터덜 마당을 가로질렀다. 준우와 지혜는 부모의 손에 이끌린 채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작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대문을 나섰다. 쿵 하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우리 가족의 비극적인 서사를 마무리하는 마침표 같았다. 그들의 퇴장은 고돈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며칠간 그들이 장터와 교회에서 벌였던 소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이미 이 집안의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이제 민호와 수정이 어머니에게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자 여론은 급격히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섰다. 그들은 재산 때문에 어미를 버린 폐륜아들, 탐욕의 눈먼 며느리로 낙인 찍혔고 그들의 만행을 직접 목격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들의 이름 앞에는 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따라붙었다. 반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내 옆을 지켰던 영희에게는 연민과 함께 따뜻한 시선이 쏟아졌다. 텅 빈 마루에 홀로 앉아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먹먹한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피부티라 불렸던 이들을 완전히 내쳤다는 죄책감, 손주들의 슬픈 눈망울이 눈에 아른거렸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의 결정은 옳았다. 재산으로 얽힌 고통스러운 인연을 끊고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진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어쩌면 그 추석날의 지옥은 내가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허위의 굴레를 벗어 던지게 해준 잔인한 축복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잔인한 축복이 현실이 되어 내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민호와 수정이 떠나간 후 며칠, 텅 비었던 집은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희가 내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많은 짐을 들고 오지 않았다. 작은 보따리 몇 개와 따뜻한 마음이 전부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그 존재만으로도 집안의 낯선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옆방에 영희의 소박한 살림이 채워지자 싸늘했던 집안 공기는 신기하게도 온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기보다는 내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따뜻한 물은 준비되었는지 먼저 살폈다. 나는 마루에 앉아 그런 영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분주하면서도 조용하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세심한 그녀의 움직임 속에서 나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는 기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밤이 깊어갈 무렵 영희는 내 방으로 와 조심스럽게 문턱에 앉았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그녀는 낮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집을 비우게 되어서 많이 힘드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주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괜찮다, 영희야. 오히려 내 덕분에 살 것 같구나. 내 말에 영희는 살며시 미소 지었지만 이내 그 미소는 가라앉았다.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주시려는 그 큰 재산이 정말 필요 없어요. 그저 어머니가 건강하게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 주시는 것, 그것 하나면 돼요. 저는 그동안 어머니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어서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깊이 박혔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가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물질적인 것을 단 하나도 탐하지 않고 오직 나의 안위와 행복만을 바라고 있었다. 이제까지 내가 보았던 자식들의 탐욕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평생을 물질에 얽매여 살아왔던 내가 이제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다. 재산은 그저 수단일 뿐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유대감이라는 것을. 영희의 손을 잡은 채 나는 그제야 온전히 안도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말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깨끗이 씻어주었다. 나는 그녀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자 진정으로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소박한 소망처럼 나도 그저 그녀의 곁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고 싶었다. 이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 내게 찾아온 것은 상실감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깊은 평화였다. 그녀의 소박한 소망처럼 영희와 함께하는 나날은 잔잔한 강물 같았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에는 조용하고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다. 영희는 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만들거나 속 편한 죽을 끓여내왔다. 그녀는 내게 억지로 말을 걸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내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보살필 뿐이었다. 밥을 먹는 동안 영희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내 가슴 한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텅 비어 차가웠던 집안은 이제 영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온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마당에 시든 꽃을 뽑아내고 새로운 모종을 심었으며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을 놓아두었다. 집은 생기를 되찾았고 그 생기는 고스란히 내게도 스며들었다. 가끔은 영희와 함께 밭일을 하기도 했다. 늙은 몸이라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영희는 언제나 내게 쉬엄쉬엄 하라며 다정하게 일렀다. 우리는 무릎을 맞대고 앉아 잡초를 뽑거나 갓 수확한 채소를 다듬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희는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길게 늘어놓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읽어왔다.
그런 영희의 강인함과 순수함이 내게는 큰 위안이자 감동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피를 나눈 모녀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피부티보다 더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영희와의 생활은 나를 진정한 평화 속으로 이끌었다. 더 이상 밤늦게 걸려오는 협박 전화도 시장 한복판에서의 비난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연민과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민호와 수정이가 떠나간 후 사람들은 그들의 탐욕과 배은망덕함을 꼬집었고 반대로 묵묵히 나를 지킨 영희의 진심을 알아주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가슴 졸일 필요도 없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나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에 감사했다. 문득 그 추석날 아침의 악몽 같은 순간들이 떠올랐다. 수정의 거친 손길에 쓰러지며 제사상이 엉망이 되었던 그 치욕적인 장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내 삶이 산산조각 났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바로 내게 새로운 삶을 안겨준 잔인한 축복이었음을 깨달았다. 만약 그날의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 찬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받고 있었을 것이다. 내 모든 재산이 탐욕스러운 자식들의 손에 들어가고 나는 늙고 병든 몸으로 외면당하며 비참한 여생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 추석날의 폭풍우는 낫고 병든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건강한 새싹을 드러내게 했다. 그 새싹이 바로 영이었다. 그녀는 내게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돈은 결국 탐욕만을 키울 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내 모든 재산을 영희에게 물려주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재산 분할의 의미를 넘어선 나의 마지막 선언이었다.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 혈연보다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선언. 영희는 여전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만 건강하게 옆에 계시면 돼요. 라고 말하며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 진짜 행복은 값비싼 물건이나 많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아끼고 진심으로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영희가 내 곁에 있음을 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내 삶의 가장 큰 재산이 되었다. 이제는 나의 남은 모든 시간을 영희와 함께 보내며 그녀에게 내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줄 때였다. 이 작은 집에서 우리는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로써 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진정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장을 열게 되었다.